안녕하십니까. 백배진한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팀장님 모시고 K뷰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이미 비행기를 타고 예약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전 세계에 리오프닝 바람이 불고 있는데 특히 K-팝부터 해가 K뷰티에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데 K뷰티 시장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우리 저자님이시죠 또 K뷰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책을 내셨죠? 네네. 네. 저자님이 어떤 노하우가 담겨져 있나요? 그 화장품 업종이 제대로 분석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2010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이 별도의 그 섹터로 이제 분류되지가 않았고요. 예, 그동안에 유통, 오히려 그 의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섹터가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증권시장 리서치 센터에서 각 섹터별로 IT, 반도체, 가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섹터별로 애널리스트가 한 명씩 증권사별로 있는데, 화장품은 특별한 담당자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화장품 브랜드 산업이 향후에 한국 전체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2014년, 15년도에 또 중국인 인바운드, 중국의 경제가 이제 소비 시장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시가총액이 커졌죠. 예. 그래서 아마 화장품 산업을 업종으로서 산업 자체로 인식하고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화장품 산업을 분석해온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나 후배들에게 뭔가 그래도 그런 그 노하우를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 제가 15년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그 화장품 산업의 특징들, 그리고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총 정리해가지고서 책으로 내게 됐죠. 이 저자님 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화장품 산업에 사기꾼이 많다고 적혀있던데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좀 후킹이죠. 책이 처음에 너무 좀 그 학술적으로 시작하거나 숫자 가지고 너무 시작하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좀 이목을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목을 좀 그렇게 달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부 강의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명회를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 컨슈머 시장에서 사기꾼이 가장 많은 업종이 3개가 있다. 온라인 유통. 그리고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세 산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 그러네요. 고성장하는 산업은 그만큼 이제 먹을 파이가 많기 때문에 많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지만 이제 또 사기꾼들도 많죠. 그래서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직 끝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영업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매겨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이 나는 업체는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PER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영업이익 얼마 난다고 PER 100배, 200배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게 그 시가총액에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라 무스갯소리든지 막 하죠.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대표적이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게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보면은 저희도 한 분기에 한 번 이럴 때 한 WM 저희 그 리테일 지점에서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한 이런 투자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검토해달라고 기업 온 거 보게 되면 미국의 온라인 유통회사인데 매출이 1년에 100%씩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온라인 시장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원가에다 팔고 있어요. 그럼 원가에 파는데 그게 팔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이제 우리 성장이 유망하니까 투자를 해달라. 다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향후에 어떻게 캐시플로우를 창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일단 1 이상만 통과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는 이제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FDA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검증 그 시스템이 없죠. 왜냐하면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게 피부에 뭐 1mm 저 진피까지 들어가가지고서는 피부를 좋게 하는 치료 기능은 전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화장품은. 그런데 이제 그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그 글귀가 이제 포스터가 보이죠. 줄기세포 기능성 화장품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소비자들이 혹하기에 좋은 화장품이에요. 줄기세포 하니까 뭔가 나의 피부를 완전히 재생을 시켜줄 것 같은 거기다가 이제 기능성이 붙으니까는 뭔가 줄기세포가 기능적인 역할을 해서 나의 피부를 되게 좋게 만들어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딱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 개선이라든지 미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블럭, 예, 그 햇빛 차단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성분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기능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하고 기능성은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그냥 혹하기에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뭐 이러니까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 과장 광고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 광고죠.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화장품이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 원가율이 뭐 20%, 25%밖에 되지가 않고 또 코스메스나 콜마 같은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가장 잘 만들어주는 회사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수많은 그 카테고리 그 제품의 그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문의만 하면 그쪽에서 뭐 컨설팅 비슷하게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돈하고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신에 한번 이제 빵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터지게 되면 뭐 PSR 1배, 2배로 M&A가 되니까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 얼마나 그렇죠? 네, 그다음 AHC, 뭐 닥터자르트 뭐 이런 또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한테 높은 가격에 피인수가 된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나방처럼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 사기를 치는 걸 또 어떻게 사기를 또 치는 경우들이 또 있는가요? 근데 이제 그게 법적인 사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투자들이나 소비자들을 이제 혹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 15년 같은 경우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만 돼 있으면 그러면 중국에 뭐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네. 화장품은 게임하고 같아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예, 마케팅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연이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 새로운 신규 브랜드가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예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어쨌든 저기 뭐 사드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화장품들이 많이 피해를 본 거는 맞죠. 그렇죠. 네, 많이 피해를 봤죠. 네. 지금 한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시장 규모를 알아야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할 건지 그렇잖아요. 뭐 색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고 색조 시장 가운데서도 립이나 아이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이게 내가 어떤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식약청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유로모니터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청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식약청 데이터는 생산 기준으로 그 금액을 뽑아놨어요. 그래가지고서 10조 원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율이 되게 낮으니까 생산 기준으로 하면은 리테일 기준 대비해서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고 유로모니터 데이터는 유용한 게 이제 글로벌 여러 다른 나라들도 다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 데이터는 이렇게 쭉 보니까 면세점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면세점 왜 빠지죠? 그러게요. 그게 동일한 기준이 다른 나라는 면세점이라는 채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아마 소팅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화장품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40% 정도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크게 그 숫자가 의미가 또 상당히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 데이터가 제일 정확해요. 통계청 데이터가 정말 온오프라인까지 다 분리를 해놔서 상당히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한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데이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채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백화점에서 팔리는 건지 방판에서 팔리는 건지 또 원브랜드 샵인지 온라인인지 그래야지 소비 패턴의 변화하고 나의 사업 전략을 어디로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걸 갖다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한계가 또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유통도 또 커버리지를 하니까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서 채널별로 또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분석을 보게 되면 지금 소비 패턴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좋아지고 있고 어떤 회사들이 나빠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게 통계청에 빠져 있는 거는 뭐가 또 빠져 있냐 하면 해외 사업은 빠져 있죠. 우리나라 회사들의. 근데 화장품 산업은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성장이 없어요.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화장품 시장이 자국 내에서 성장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합리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약간 이제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화장품을 소비할 때.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면 30만 원, 40만 원짜리 크림을 잘 안 사죠. 그 돈으로 차라리 피부과를 가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렇게 화장품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철저하게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소비 시장으로 변할 때 옆에 있었으니까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수출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생산 판매되는 그 화장품을 또 빼놓으면은 이건 또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현지 생산 매출을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가 국내가 한 30조 원 되는데 그걸 포함하게 되면 한 10조에서 12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42조 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하죠. 42조. 보다 보니까 사기꾼이 또 많은 데가 하나가 생각나요. 네. 근데 금융시장에 보면 주식 리딩방 또 본지 사기 또 뭐 코인 뭐 이쪽 뭐 사기 많은 시장이 또 금융시장에서 사기도 많은 그 거. 리딩방에 그 애널리스트 이름 없으면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에 보면 유명한 애널리스트 뭐 슈퍼게임이 뭐 이렇게 다 사칭해가지고 가짜죠, 다 가짜죠. 예.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또 기분 나빠요. 그렇죠. 유명하지 않은 애널리스트. 다행히 제 이름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 아무튼 투자자들이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맞아요. 근데 진짜 왜 그 사칭해서 그렇게 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진짜 사기죠. 그건 진짜 사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K-뷰티 이제 집중하면 큰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는 훨씬 앞선 상황이고 지금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산업의 규모는 3배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히 멀티밤 같은 게 그런 제품이 1년 만에 그냥 매출이 리테일 매출 기준으로 4천억인가? 어떤 게 그렇다고요? 가히 멀티밤이라고. 가히 멀티밤이라고. 어떤 거죠? 그 스틱으로 돼 있는데 약간 이제 기초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초 화장품 일반적으로 이제 액상이고 이제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서 바르고 하는. 상당히 특이한 제형이죠. 최근에 오늘 시장을 보니까 화장품들이 신저가 대형주들이 거의 다 신저가더라고요. 네네. 대형주 3개를 한번 보면 아무래도 뭐 코스맥스 그다음에 또 LG 생활건강 이렇게 봤을 때 매출액 이익이 늘었는 기업도 있고 뭐 좀 줄었는 기업도 있고 뭐 PER로 보면은 뭐 등으로 뭐 5에서 뭐 10 사이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PER 기준으로. 그리고 좀 엄청 싸 보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화장품은
일단 업체별로 PER을 비교한다는 게 일단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브랜드 반열에 오르기가 힘들지 굉장히 실적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요. 에스티로드나 로레알이나 뭐 LG 상해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PR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브랜드력이 낮은 업체들은 1년 1년이 사실은 그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1년 히트를 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또 바로 미투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화장품 진입점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예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업체별로 일단 밸류에이션이 격차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네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그 실적의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뭐 대형마트가 얼마나 소비가, 편의점이 얼마나 소비가 뭐 나빠봤자 매출 얼마나 빠지겠어요. 굉장히 실적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정한 시장 점유율만 확보하고 있다면.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소비 비중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 더욱더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은 원가율이 되게 낮고 레버리징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매출이 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실적 추정치가 의미가 없어요.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훨씬 엄청나게 많이. 예전에 제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영업이익을 500억 예상했는데 1,500억 나오고 막 그랬어요. 야, 말이 되냐, 무슨 1,000억이야 뭐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레버리징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실제로는 한 10배밖에 안 되는데 한 20배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는 추정을 그렇게 공격적으로나 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세선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2분기도 뭐 계속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1분기 되게 좋게 나왔다. 오, 이런 요소가 들어왔구나. 그럼 2분기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좋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적 추정은 그 선형을 따라가는데 실제 실적은 곡선을 따라가는 거죠. 갑자기 뭐 확 올라가거나 이제 확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화장품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오늘 보니까 코스맥스는 작년에도 이익하고 매출액이 좀 줄었더라고요. 저는 OEM 업체잖아요. 네네, ODM 업체죠. 네. OEM 업체인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화장품 업종에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죠. 네, 중국. 네, 중국. 좀 리오프닝인데 원래 화장품이 리오프닝 되게 수혜주잖아요. 그런데 실적과 주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리오프닝이 됐는데 중국은 안 됐거든요. 중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텝이 반대로 꼬여가지고서. 예, 예. 근데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화장품 산업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중국이 리오프닝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화장품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는 매출에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그게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상해건강이나 이제 이런 업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원가율, 글로벌 커머디티 가격, 공급망 이슈가 되겠죠. 브랜드 업체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가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뭐 원가 쪽에 조금 올라봤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ODM 업체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생산 제조업체니까. 그러니까는 원가율이 뭐 80%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뭐 글리세린 가격이 98% 막 이렇게 상승했다. 그러네요. 다 화학 제품이에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그러면은 뭐 감당하기가 힘들죠. 거기다 인건비도 많이 증가했고. 그렇죠. 그나마 중국 시장에서는 워낙 턴오버가 빠르고 신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다 판가에 원가 상승을 전가할 수가 있지만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거기는 리드 타임이 6개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가에 증가한 거를 판가에 반영하는 데는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뭐 실적을 보니까 좀 선방을 한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매출액도 줄고 이익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사실은 재작년 실적은 더 좋았고 거의 군계 일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떨어졌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건강 혼자 증액하고 막 했거든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높은 베이스 부담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1분기 같은 경우에 후 매출이 중국에서 거의 40%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작년 베이스가 높은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40%면은 그게 말이 40%지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떨어지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낳고 있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화장품은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생명이거든요.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한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력이 높으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왜냐하면 실적 가시성이 더 크고 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았는데 그게 지금 훼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EPS하고 같이 밸류에이션도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작년 매출하고 영업이 역대 최대의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뭐 17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70만 원도 안 돼요. 오늘 60만 원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회사가 망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거죠. 중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훼손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뭐 상하이 봉쇄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현상이었잖아요. 공통적인 사업 환경이었고 이해해요. 매출 감소하는 거. 그런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심지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플러스까지 났는데 중국에서 면세점은 감소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피어 브랜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이제 브랜드력에 의심을 받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훼손에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훼손당하는 거죠. 근데 화장품 하면 또 면세점이 떠오르는데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이 큰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크죠. 면세점 사업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면세점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채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가면 당연히 많이 팔겠죠. 그죠? 예. 근데 면세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소비자들이 원해도 파는 물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양이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면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브랜드 업체들이 그렇게 물건을 많이 주질 않아요.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테일 시장이 일반 리테일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이 면세 상품이 혹시 이상한 데로 흘러 들어가서 이 가격 교란을 시킬까봐. 그래서 면세 물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면세 물량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면세점 업체들의 핵심 역량이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글로벌 브랜드하고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비슷하죠. 예, 하이엔드 럭셔리 제품들 많고. 그런데 핵심 역량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중요하죠. 예? 시내 한가운데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지금 팔아야 되나 항상 더듬이를 길게 들이우고서 그런 걸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근데 면세점은 팔리는 게 뻔해요. 그냥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예, 그다음에 랑콤, 에스티로더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이미 스테디셀러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하고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세점 하는 지금 업체가 호텔 또 뭐 백화점 이런 데서 들어있죠. 네. 다른 유통업체들은 잘 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네. 그래가지고서는 허가를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그 다 망했어요. 예. 2014년, 15년도에 이제 중국인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서는 이제 너도 나도 다 면세 사업에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돈만 쓰고 다 철수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물량은 한정돼 있어요. 그거를 이미 누군가가 핵심 면세점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러면 어떻게 팔아요? 싸게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상품을 더 싸게 마케팅 많이 하고 프로모션 많이 하면서
다 적자인 거죠. 예,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도태되게 된 거죠. 그래서 몸세점 시장이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구나. 그냥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이 서서히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은 뭐 관세청에서 신규 사업자 하실 분 손 드세요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예전에 이제 돈을 워낙 한국말을 놨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많이 진출을 했는데 거기다 사드까지 터지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러다가 중국인들 안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터지고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다 적자죠. 지금은 뭐 실질적으로 다 적자죠. 적자죠. 예, 실질적으로 다 적자입니다. 지금 그럼 면세점들이 국내 빅4 면세점들의 사업 규모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면은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 규모가 한 20조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롯데, 그다음에 신라, 신세계 요 세 개 회사가 이 시내 면세점 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한 3조 원 내외 기록을 하고 있고 공항 면세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이제 조금 떨어지고 예, 나머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죠. 아마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0조 언저리까지 갔다가 최근에 15조 언더까지 빠지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일 텐데 이제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사드 때 상당히 힘들었죠. 그렇죠. 예, 사드 때 예, 사드 부지를 롯데에서 내줬기 때문에 반 롯데 정서 해가지고서 그래서 뭐 중국에서 롯데마트 철수하게 됐죠. 예.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방법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문도 못 열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예. 그 다음에 따이공들이 이제 면세점에서 많이 물건을 사가잖아요. 근데 따이공들 같은 경우에도 롯데에서 사가면 이제 뭐 문매를 맞고 막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해도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요게 이제 외신 유통, 그 위챗에서 이제 주로 팔거든요. C2C로. 근데 위챗에서 물건을 팔 때 이게 면세점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영수증에 롯데 면세점에 샀던 영수증이 있으면 막 댓글에 매국노 막 이러면서 막 예? 예, 그런 게 막 빗발치니까 롯데 면세점의 트래픽이 확 줄었죠. 그래서 그때 사실 신세계도 되게 힘들었는데 망해가는 거였었는데 두산하고 하나갤러리하고 나같이 망하게 하는 거였었는데 신세계 면세점이 롯데 면세점하고 거의 뭐 직선거리 3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데 면세점에서 빠져나온 트래픽이 신세계로 많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사드 보복 조치가 오히려 신세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또 작용을 해가지고서 탑3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두 가지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이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드 보복 조치 이전에는 이제 그룹 투어 관광객들이 있고 우리나라 면세점 다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 매출이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한 70%, 나머지 25%가 20%가 한국인이고 나머지 이제 5에서 10%가 일본인 기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매출인데 그 중국인 매출은 또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룹 투어하고 개별 여행객.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여행객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명동이니까. 네, 명동은 동대문하고 같이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되는 이제 핵심 여행지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에서 자연스럽게 롯데 면세점으로 향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남산 기슬자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 개인 고객들이 거기를 뭐 걸어서 가겠어요? 못 가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룹 투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바운드 여행 시장에 이제 랜딩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받아서 그 중국에서 뭐 시트램이나 CITS 막 이런 데들이 여행 상품을 만들면 한국에 관광객들을 보내잖아요. 그 관광객들을 이제 누가 안내하고 가이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제휴를 맺고서 야 우리가 한 10만 원 싸줄게. 야, 알아서 이렇게 다 해라라고 이제 고객을 보내거든요. 그럼 그 고객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동대문 가든지 뭐 경복궁을 가든지 면세점이 한 3개 들어가요. 예. 4박 5일 코스로 하게 되면 한 3개 정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때 신라로 많이 데려가죠. 왜냐하면 신라가 그런 인바운드 메이저 여행사와 또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의 규모는 롯데가 더 큰데 롯데는 그런 인바운드 여행사가 그렇게까지 절실하진 않죠. 왜냐하면 개별 여행객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롯데가 마진이 좋아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1등 인바운드 여행사와 전략 적자를 맺고 수수료를 줘요. 음. 그러니까 마진은 좀 작죠. 예. 그래서 롯데가 매출도 그렇지만 이익 측면에서도 가장 컸어요. 그게 사드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예를 들면 그 마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퍼센트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국인들한테 물건을 팔 때 네. 어디가 제일 마진이 좋을까요? 내국인이 좋을까요? 아니면 외국인 개인 관광객, 또 외국인 여행 단체 여행객. 그다음에 이제 따이공이 있죠. 예. 어디가 제일 마진이 좋을 것 같으세요? 내국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국인들은 다들 골드카드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10% 정도는 다 할인을 받아요. 네. 가장 이제 마진이 좋은 고객이 외국인 개별 여행객. 외국인 개별. 이 관광객들한테는 그냥 면세된 가격으로만 팔아요. 다른 수수료나 이런 거 없이. 예, 그러니까 단체는 또 거기 또 브리프 떼줘야 되는. 그렇죠. 단체는 그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온 가이드한테 몇 퍼센트? 예, 가이드한테도 또 한 15% 정도 떼줬어요. 예, 그러니까는 내국인한테 골드카드 할인해 주는 게 이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한테는 이 가이드한테 갔던 거죠. 그런데 2015년에 경쟁이 엄청나게 세졌잖아요. 신규 사업자들과 엄청나게 많이 허가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가이드, 인바운드 여행사한테 주는 커미션이 막 35%, 40%까지 갔죠.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코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코인 다 망했구나. 거의 다 망해가고 있죠.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타면 다 코인 얘기만 하고 했는데 그때는 지하철 타면 다 그 관광 가이드 얘기했어요. 하루 알바만 하더라도 막 2-30만 원 버니까 3-40만 원 버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인바운드 여행 시장이 이제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대기업들에서 여행 그 면세 사업 열고서 인바운드 여행사들한테 어마어마한 커미션을 주면서 관광객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망한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뭐든지 보면 이제 지사 깎아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더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뭐든지 보면 이제 지사 깎아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더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광객이 내국인도 있었고 그리고 따이공도 있지만 또 개별 여행객들도 있긴 했잖아요. 그 사드 보복 조치 때 패키지 관광객이 사라졌죠. 개별 관광객들은 그냥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한 800만이거든요. 중국인이 800만인데 그 가운데 400만이 날아간 거예요. 2018년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400만 원 계속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국인도 있고 뭐 따이공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싹 다 없어지고 이제 기업형 따이공만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물건 팔 데가 없다 보니까 협상력에서 면세점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제가 15년 동안 지금 면세점을 분석했는데 시내 면세점에서 마진이 제로 나오는 거는 처음 봅니다. 21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면세점 업체들이 그냥 사업이나 유지를 하자. 버티자. 그냥 인프라를 이거 사업을 접으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이링결 그러니까 2개국어 하는 사람들 다 새로 또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하고도 새로 다 네트워크를 짜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코로나가 사라지겠지 하고서 지금 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원래 이럴 때 또 망해가는 기업부터 잘 인수해가지고 잘 버티면 또 기회가 오긴 오는데. 맞습니다. 또 한국 제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구조도 궁금한데요. 또 과거에 비해 한국 면세점 산업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나요? 그 중국으로 화장품이 들어가는 경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화장품 산업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면세점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사가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뭐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세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소형 따이공들 또는 뭐 기업형 따이공이다. 아무튼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가져가는 물량. 지금은 이게 거의 100%고, 예전에는 뭐 전체 매출의 한 30% 뭐 이 정도만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물량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따이공들이 옛날은 아니죠. 2014년 15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SD 생명공학이나
그다음에 이체한불이나 네. 막 이런 좀 중저가 네. 브랜드들이 갑자기 매출이 빵빵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이런 따이공들이 한국에서 이걸 도매로 떼가지고서 중국에 가져가서 이제 파는 거예요. 네. 예, 그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다 팔릴 때니까. 이제 그런 그 기업형 따이공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들을 갖다가 많이 떼어다가 도매로 매입해가지고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경로가 있었고, 요건 지금 거의 다 금지됐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국경선을 넘어가면서 이게 짝퉁이 뭐 40~50% 섞이고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했죠. 면세점은 짝퉁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죽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안 좋죠. 뭐 리더스 코스메틱, S생명과학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지금은 안 좋죠, 별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수입하는 거.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도 현지 한국에 법인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중국에 그냥 그 에이전트가 그 수입 판매를 대행하는. 그래서 중국의 티몰 같은데 또는 중국의 로드샵에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면세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형 따이공들의 그 화장품 중저가 브랜드를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채널, 이건 지금 거의 없고, 정식 수입 그 세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짝퉁 화장품들도 많죠. 많았죠. 그래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제일 규제를 많이 해요. 사실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걸 규제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난립하고 있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건 사실 그 중국의 인민들이 불만은 없어요. 네. 근데 짝퉁은 그건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뭐 피부에 발랐더니 뭐 두드러기 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기도 되게 많고 외신 유통으로 팔았는데 돈만 받고 물건이 안 오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화장품 기본법이 3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되게 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제품 등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중국이 전략적으로 화장품 대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고 간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대기업이 높아요. 화장품, 패션은 좀 이렇게 그 스프레드 돼 있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타임만 있겠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한번 뭐 설화수나 뭐 후 같은 거를 맞아, 발랐는데 맞아. 아침에 피부가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럼 그냥 앞으로 중성. 그러니까 로열티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로 상당히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그 시장은 상당히 스프레드 돼 있는데 화장품 시장은 상당히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이게 기술 집약적이고 또 디자인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R&D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대기업을 육성하고 난립하는 중소형 브랜드들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화장품 기본법을 30년 만에 개정을 해서 202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신제품 등록 건수가 중국에서 100분의 1로 줄었어요. 말이 100분의 1이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그냥 제품들이 나왔던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었어요. 신제품 등록하기가 되게 힘들고 절차도 까다롭고 문서 작업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담당자 일일이 하나씩 다 둬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효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코스메스 콜마한테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메스 콜마는 그런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코스맥스 콜마는 중국 법인이 30%씩만 성장을 했습니다. 30%. 네, 30%씩.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사실 작년에 실적은 되게 좋았죠. 네. 근데 코스맥스 이스트 물적 분할, 뭐 우회상, 뭐 그런 상장, 이런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었지 실적 자체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게 원가 단이 안 좋지. 그렇죠. 예, 1분기 매출은 되게 좋았어요. 물론 지금 2분기는 이 상해 봉쇄 영향을 많이 받아요. 4월 달에는 가동률이 뭐 30%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는 탑라인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매크로적인 문제만 해소되면 탑라인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매출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그 화장품 이렇게
기업들한테 투자할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가 뭐 풀어지겠죠. 풀어지겠죠. 예, 풀어진다 그다음에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슈나 커머디티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두 가지가 화장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화장품 산업의 불안실성인데 일단 중국 봉쇄만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브랜드력이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 또 ODM 업체들 같은 경우 ODM은 되게 좋아요 지금 업황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일단은 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기회인 것 같다. 저도 한번 작품을 공부해가지고 신저가일 때 한번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특히 브랜드 업체들, ODM 업체들은 경쟁력이 되게 좋아. 전 세계 1, 2위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1, 2위예요. 네. 전 세계 1, 2위 회사를 뭐, 가지고서는 저기가 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명품 화장품들이 다 거기다 OEM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스메스나 콜마는 그렇게 걱정할 사항이 아닌 거고 근데 브랜드 업체들은 매출은 끝없이 증가할 수가 있죠. 코스메스나 콜마 같은 ODM 업체들은 생산 캐파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얘네는 공장을 지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면에 또 실적의 한계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은 끝이 없어요. 그냥 다 뭐 어차피 생산 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브랜드력. 중국에서 브랜드력이 좋으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기 엄청나게 힘든 그렇겠네요. 거죠. 결국엔 매출을 봐야 되는 건데 이 매출이 좀 떨어진 게 중국이 매크로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건지 물류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가 훼손돼서 떨어진 건지 이걸 모르니까. 진짜 뭐 훼손되고 그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더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네. 네. 오늘 뭔가 해답이 말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명동 금싸라기 땅을 차지했던 원 브랜드 샵들이 롤러코스터를 장세를 보인 듯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원 브랜드 샵의 부진은 사드 보복 조치 때문인가? 네. 물론 영향이 있었죠, 당연히. 명동이 팔이 날리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만 이 원브랜드 샵이 데미지를 입었다면 그러면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원브랜드 샵이 거기는 괜찮았어야 되는 거죠. 명동은 안 좋았어도. 그죠? 근데 다 안 좋았거든요. 그거는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 그건 뭐냐면 온라인 벤처 시대다. 2016년 이후에 온라인 벤처 시대가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본격화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게 원브랜드 샵이죠. 그러니까 온라인화가 유통시장에서 2013년부터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80%를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바일 쇼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고 유통시장의 온라인화가 이제 확대가 됐는데, 근데 이제 카테고리별로 보게 되면은 가전 PC를 먼저 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구, 이런 일반 생활용품, 그 다음에 이제 옷,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에 온라인화가 영향을 미친 거는 조금 늦어요. 2016년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화하면은 대척점이 오프라인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벤처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 이런 신규 브랜드들은 럭셔리를 타겟하지는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굉장히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고, 다 중저가 브랜드를 타겟하죠. 중저가 시장을 타겟합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 벤처 시대가 됐다는 말은 기존의 오프라인 베이스로 장사를 하고 있던 중저가 브랜드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페이샵,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뭐 이런 브랜드들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닥터자르트, AHC, 클리오, 스타일란다 뭐 이런 브랜드들이 부상을 하는 것이고. 올리브영은 제가 2015년도에 향후 산업 전망을 할 때 2016년 이후에는 2015년 이후에는 H&B 시장과 온라인 채널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 두 개의 특징, 그 두 채널의 특징은 뭐냐면 멀티 브랜드 샵이거든요. 다양한 브랜드를 파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원 브랜드 샵.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점포에서 다 팔리는 거. 그러니까 뭐 미샤나 더페이스샵이나 스킨푸드나 뭐 이런 데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히 시장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거기에 이제 왓슨스, 그게 랄라블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롭스, 뭐 굉장히 전망이 밝다. 온라인도 밝다. 이렇게 했는데 반만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온라인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서 H&B 시장은 크다가 말았어요. 크다가 말았는데 올리브영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도태된 거죠. 그래서 시장은 플랫인데 올리브영은 성장을 하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많이 상승했죠. 지금 70%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리브영은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GP 마진이 50%. GP 마진 50%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장 바잉 파워가 높아야지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든요. 가장 높은 채널이 면세점이에요. 호텔 신라하고 호텔 롯데. 이런 면세점, 시내 면세점 평당 매출이 뭐 5, 6억이 나오니까 백화점 대비해서 20-30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싸게 주겠죠. 면세점 업체들한테. 심지어 랑콤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회사들도 뭐 50% 판매 수수료를 물면서 면세점에다 물건을 준단 말이죠. 잘 팔아달라고. 그런데 올리브영이 50%예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의 물건을 팔아야 소비자들한테 소개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잉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살아남은 자의 행복인 거죠 지금. 이 올리브영을 멀티 브랜드 샵이라고 하나요? 예, MBS 멀티 브랜드 샵. 예. 예.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 거기 있죠. 그렇죠. 신규 브랜드가 소개되는 오프라인 유일한 채널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세프라도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가 별로 그렇게 재미 못 보고 지금 뭐 점포 줄이고 철수하고 뭐 이러고 있죠. 예. 올리브영도 온라인까지도 뛰어들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예. 예, 올리브영이 아마 8월이나 9월에 상장을 하게 될 텐데 네. 처음에 이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 H&B 시장 성장이 없잖아요. 별로 성장이 없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기업 가치를 높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을 했는데 2021년 실적을 보니까 점포는 6개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이 회사가 점포 수가 1265개예요. 점포가 6개 증가했다는 말은 1%도 안 증가한 거예요 작년에. 네. 그죠? 그런데 매출은 13% 증가했어요. 13%. 예. 물론 이제 점포당 매출이 좋았던 건데 근데 그 점포당 매출이 왜 좋았냐? 온라인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온라인에서 매출이 1,9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예. 거의 10%포인트의 성장률을 다 온라인에서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온라인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점포에서 오늘 드림 서비스라는 걸로 발송되는 거예요. 오늘 드림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의 특징이 뭐냐면 한두 시간 내에 배송을 해요. 그야말로 퀴커머스예요. 거의 저거랑 똑같네. 저 쿠팡이나 뭐 쿠팡도 이길 배송인데 예, 여기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오프라인 점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점포가 거점. 퀴커머스 유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MFC거든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필먼트 센터는 교외에 있죠. 시 외곽에 그렇죠. 커다랗게 그렇죠. 커다랗게 막 이렇게 했는데 퀴커머스는 바로 한두 시간 내에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안에 그런 풀필먼트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임차료가 얼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작게 허름한 상가 건물 4층. 예, 그런데 이제 작게 이렇게 해놓는 건데 그래서 비마트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그런 식품 위주로 있지만은 근데 아무튼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다 임차료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올리브영은 그 1265개에 달하는 이 올리브영 점포가 MFC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거기서 배송을 해주니까 그게 판매 겸 그다음에 체험 공간 겸 물류센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특이한 게 이게 오프라인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등에 커다란 바위 하나를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유통업체들한테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근간이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올리브영이 점점 더 그런 오늘드림 서비스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진이 좋아요. 온라인 유통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ASP의 하락이에요. 기존의 유통업체 대비해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캐펙스도 적고 건물 지을 필요 없으니까
운영비도 적고 네. 뭐 직원들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아주 피가 말리는 거거든요. 예. 자기들은 여기서 돈을 남겨야 되는데 얘네들은 가격을 계속 다운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네이버나 11번가나 뭐 이런 애들처럼 다른 산업에서 1등하는 업체가 온라인 유통 시장에 끼웃끼웃 해가지고서 네이버는 유통에서 돈 남길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렇죠.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는 거지 유통 마진을 취하지 않거든요. 예. 그거 뭐 요만큼 받아서 그것도 고객들한테 페이백 해주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가격이 다운되면서 유통업체들은 마진이 훼손되는 게 온라인 유통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리브영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 마진도 좋아요. 얘네가 거의 뭐 70% 시장 점유율이니까 얘네보다 가격을 뭐 싸게 판다는 얘네 가격을 갖다가 거의 통제할 수가 있는 수준인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GP 마진이 50%잖아요. 가격을 다운시켜도 마진이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는 오프라인 점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정비 부담이 큰 비즈니스예요. 네. 왜냐하면 다운타운가에 다 있죠 올리브영은.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도 일반 원브랜드 샵 대비해서 서너 배예요. 그리고 직원 수는 평균 6명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GP 마진이 되게 높은데 이 오프라인 고정비 부담이 되게 커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배송비를 좀 내긴 내지만 GP 마진이 워낙 좋으니까 배송비 좀 내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파는 것보다 마진이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영은 특이하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게 더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1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40% 증가를 했어요. 와.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야, 그러면 상장 요번에 이제 7, 8월 달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상장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몇 조로 지금 원래는 이제 뭐 한 3조 원 정도 요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화장품 시장이 그 온라인 화장품 시장 보게 되면 침투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40% 돼요. 패션보다 더 높아요. 근데 패션은 지금 보게 되면 뭐 W 컨셉, 무신사 뭐 이런 머리에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화장품은 머리에 떠오르는 회사가 없어요. 무주공산이에요. 뭐 쿠팡에서도 타고 지마켓에서 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올리브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리브영이 오프라인에서 70% 지금 거의 뭐 포토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온라인으로 살짝만 옮겨올 수 있다는 시그널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신뢰가 한번 그런 그 신뢰가 생기게 되면 PSR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매출 규모 자체가 하나의 프라이싱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뭐 쿠팡이 적지 않았는데 PSR 4-5배 해가지고 100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죠. 그럼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죠. 지금 공모가는 아직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으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공모가를 나와봐야 우리가 얼마를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이익이 어느 정도 난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1,700억? 1,700억. 1,000억 후반대가 났습니다. 1,000억 후반대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뭐 3, 4조면 딱 적당한데 더 올라가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높게 상장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죠? 그래서 올해 상장 안 한 업체들 많잖아요. 뭐 그렇죠. 쓱닷컴도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마켓컬리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CJ는 합니까? CJ는 합니다. 한다는 방침이에요. 어쨌든 이게 공모를 하면은 한번 공모지 받아볼 만은 하겠네요. 네. 저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총 3조 정도에 한다면은 저도 한번 3조는 넘지 않을까 예, 4조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출이 2,400억 정도 했고 올해가 이제 한 10% 이상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2,000 후반대인데 그럼 PSR로 따지게 되면 1배잖아요. 3조 하게 되면 아마 1배는 훨씬 넘지 않을까. 근데 뭐 좀 합리적인 가격에 YG 투자자들도 수익을 내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 또 높게 되면 또 메리트는 또 없어지고. 지금까지 K뷰티의 수익 구조를 좀 알아봤는데 화장품의 큰 매출을 안겨주는 K뷰티 화장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드라마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뭐냐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제가 뭐 저의 흔적을 남기고 뭔가
한번 정수를 다 모아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화장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K-뷰티 그냥 있다 없다 양분돼 있어요. 네, K-뷰티는 이제 끝났다. 아니다, K-뷰티는 여전히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긍정론이든 부정론이든 뭐 이렇게 뚜렷한 논거가 없어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2014년, 15년에 화장품이 갑자기 떴거든요. 갑자기 떴어요. 이게 조선이나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제조업, 산업재처럼 그렇게 역사가 길지 못하고 분석도 돼 있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낸 분도 이게 근본적인 그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지금 아니야, K-뷰티가 다시 좋아질 거야. 이것도 잘 논거가 없고 K-뷰티 끝났다는 사람들도 근거를 잘 못 대는 거죠. 예. 그냥 안 좋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안 팔리잖아. 끝!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중국에서 K-뷰티가 상당히 성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우연도 작용을 했죠. 예를 들면은 한류, 그때 별구대, 별의송구대, 예. 별의송구대가 방영이 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100% 이상 증가했거든요. 갑자기. 예. 천송이 틴트, 네. 그게 입생로란 건데 그냥 한국에서 잘 팔렸어요. 많이. 네. 한국 틴트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예.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또 태양의 후예, 송혜교가 라네즈 모델이거든요.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방영되면서 또 막 대중국 수출이 1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류의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류만이 전부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제품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았다. 지금도 그 한국에 여행 가면은 화장품부터 사오라.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그 한국에 여행 가면은 화장품부터 사오라.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재밌는 카테고리 제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선진국들의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뭐 광고나 이런 것들 보세요. 새로운 제형이나 형식은 별로 없어요. 항상 클래식을 추구하지. 그리고 다 올인원이에요. 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 드립니다. 토탈 솔루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화장품은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해요. 카테고리가 다양하고 나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희한한 제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선스틱. 저도 테니스 칩니다만은 이 손에 묻혀서 이렇게 바르고 하게 되면 찝찝하잖아요. 근데 뭐 테니스 치는데 그거 씻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이거 스틱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간편하단 맞아요. 말이죠. 그 다음에 스틱 파운데이션도 스틱으로 막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어쿠션. 맨 처음에 에어쿠션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한국밖에 이게 팔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제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당시의 화장품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자기 나라 업체들을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기술 개발 오케이. 기술 개발은 R&D 투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업체들처럼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지. 퀄리티. 그런데 한국의 혁신적인 카테고리는 이건 자기들이 못 따라가겠다. 이거는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그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못 내놓겠다. 코즈맥스나 콜마한테 그냥 맡기는 게 낫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C뷰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C뷰티가. 예, 그래서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막 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니스프리 에뛰드가 이제 막 도태되고 막 이러는 건데 C뷰티를 잘 보게 되면 그네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1, 2등이 맨날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뭐 예전에 바이치림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카슬란, 퍼펙트 다이어리, 화시즈 화시즈 최근에 또 부상한 업체가 또 있어요. 맨날 바뀌는데 그걸 다 누가 만드냐? 코즈메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C뷰티의 DNA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K뷰티예요. 그러네요. 예, 사실은 K뷰티예요. K뷰티의 제형들이 지금 중국 로컬화되고 있는 거죠. 그 현지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붉은색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품력이다.
그럼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은 왜 이렇게 제품력이 뛰어났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2003년부터 시작된 원브랜드 샵 시장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브랜드 업체가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고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어요.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미샤 더페이샵부터는 이게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거거든요. 브랜드 업체가 생산은 시설을 가진 거 없이 그냥 진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네트워크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고 턴오버, 리드 타임, 신제품 개발 주기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화장품 시장이 한국 시장이 됐고 그래서 로레알의 회장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명동에 왔다. 글로벌 화장품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네. 예. 지금도 코엑스에 그 이상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요? 네. 라는 회사가 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로레알의 한국 연구소인데 네. 그 연구소의 역할이 뭐냐? 한국에서 나오는 최신 제형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서 프랑스 본사에 보내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의 화장품 산업의 역량은 전 세계 탑이다. 퀄러티, 럭셔리 브랜드는 한국 화장품이 좀 한계가 있지만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 카테고리는 한국이 최고다. 그런 거를 아직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은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변함이 없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국 때는 한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K-컬처가 있잖아요. 예. 뭐 라스베가스에 BTS가 공연한다고 하니까 70만 명이 막 모이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일본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뭐 영사관에 줄 서 있고 막 이러잖아요. 코로나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 한국이 글로벌 관광 순위 버킷리스트 1, 2위에 들어가 있고 막 한국에 반드시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K-컬처, K-드라마, K-팝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중국 때보다 지금은 더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중국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중국의 유통망이 없어도 실어다 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따이공 욕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이공들이 엄청난 역할을 해준 거죠. 성대리상, 따이공, 왕홍 막 이런 애들이 중국에서 유통력이 없어도 그냥 다 사다가 다 팔아주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아모레나 LG 정도 돼야지 그래도 얼타비트 세포라한테 명함이라도 내밀지.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매출 규모 200~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출장도 못 보내요. 비행기값 아까워서. 예. 그러니까는 아마존 가보게 되면 아마존 웹사이트 가보게 되면 그냥 옛날 한 4~5년 전에 팔리던 그 탭이 그대로 있어요. 최신 한국의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올리브영에서 팔리고 있는 카테고리 제품들이 아마존에는 소개도 못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잘 해주는 아 맞아. 코트라에서 그런 것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회사가 나와주면 코트라가 아니더라도 그런 좀 나와주면 근데 그런 또 분명히 에이전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마존하고 사업하기 힘들다고. 워낙 이놈들이 또 욕하면 안 되죠. 이 아마존 효과가 있잖아요. 스퀴즈 하는 거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는 힘 빠져가도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소개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다 에이전시 통해 가지고 다. 그렇죠. 그 직접 하는 회사는 클리오 정도는 직접 해요. 근데 거기 규모 크죠. 그래도 한 2,500억 막 3,000억 가까이 되니까 매출 규모가. 근데 그런 회사는 되게 큰 회사고. 근데 벤처 브랜드들은 다들 200~300억, 400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죠. 그런 거를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아무래도 LG가 해줘야 되는 거죠. M&A를 통해서. 그러네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책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건데 가장 답답한 게 뭐냐? 이 한국 화장품 산업의 역량이 이게 해외로 뻗지를 못하고 있다. 중국까지는 뻗었는데 그 이상은 못 뻗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한테 피인수 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스타일란다,
그 다음에 AHC, 다 로레알, 뭐 유니레버, 에스티로더 이런 회사들 다 가져갔거든요.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가지고서 그거를 지금 너무 기존의 브랜드들이 아무래나 LG나 기존 브랜드들이 너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세포라나 아마존 같은 데서도 좀 새로운 걸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거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에미네를 해서 자기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좀 삼고 그렇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입장에서도 수출 탈출구 역할을 해주고 이러면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아쉬운 거죠. 투자자 또는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글로벌 유통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예. 유통. 예. 선진국 화장품 시장은 성장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좀 됐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되면서 30만 원짜리 크림 안 사요. 차라리 피부과를 가지. 한 번에 10만 원짜리 시술을 받지. 맞아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표로도 확 나죠. 예.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성장을 바라보고서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시장은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K컬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렇죠. 그 물결을 타고서 그냥 맞아요. 돛담배 띄우면 되는 거거든요. 화장품은 상당히 문화산업적인 성격이 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무형 상품으로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되는 거고 유형 상품으로는 화장품이 되는 거거든요. 음식은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개발도상국에 자기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의 음식을 먹어요. 음식은 네네. 자기 거 아니더라도 선진국 것도 먹지만 네네. 약간 개발도상국 것도 음식을 네. 많이 먹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절대로 안 발라요. 아, 그러네. 선진국 걸 바르지. 네. 철저하게 상용 구매로 가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산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네네. 그런 것들. 근데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R&D 역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화산업의 특징이 또 뭐냐고 하게 되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 브랜드 비즈니스의 특징이 또 뭐냐고 하게 되면 로열티 높은 비즈니스들은 다들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들 예를 들어서 가장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FDA 삼상 통과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누가 만드는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냥 암 고쳤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냥. 거죠. 그냥 전 세계 병원에 다 유통될 거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그 안에 성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네요. 예, 이미 뭐 랑콤이 만들었으면 이미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뒤집어서 성분을 보는 스펙을 보는 상품이냐 아니면 브랜드를 보는 상품이냐 이걸 따진다고 하게 되면 가장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제약바이오고 누가 만들었는지 안 본다. 성분만 본다. 그 중간이 이제 자동차, 휴대폰 이런 것들. 물론 삼성께 좋은 거지만 근데 스펙은 보죠. 예, 도대체 CPU가 얼마고 예, 화소가 얼마고 뭐 이런 카메라가 뭐고 이런지. 가장 안 보는 게 화장품. 성분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로열티 높은 문화상품이다라는 거고 역사가 길면 길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IT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중국 이제 삼성폰 안 쓰잖아요. 네. 예전에 중국에서 자동차 현대차 팔릴 때 야, 중국 애들이 그래도 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국차는 안 탈 거야.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건 기술로 따라잡는 거란 말이죠. 네. 화장품이나 패션은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1위잖아요. 메이드 인 USA가 뭐 화폐부터 시작해서 1등이란 말이죠. 메이드 인 USA가 최고예요. 뭐 로켓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좀 더 역사를 만들고 있죠. 인위적으로. 예, 개성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부터 시작해 이제 할머니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역사가 오래되어야 에스드로더 향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백화점에 우연히 향수가 깨져가지고서는 확 퍼졌는데 그 향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릴린 먼로의 뭐 샤넬 넘버 5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번 있으면 뭐 그냥 뭐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후도 마찬가지잖아요. 평리위안이 한국에 와가지고선 시진핑이 와이프가
자기가 되게 좋아한다. 친구들한테 네. 선물해주고 싶은 네, 화장품이다라고 그 다음부터 떴거든요. 그렇죠. 네, 셀리브리티 마케팅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뭐 우연과 네. 마케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우연과 퀄리티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네.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근데 그렇게 한번 반열에 오르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예, 그런 소프트 파워가 사실은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가져가야 될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경제 자산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화장품이 참 엄청난 파괴력과 성장 가능성도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로스페스가 나이키가 안 됐잖아요. 네. 그게 됐어야 되는 건데. 네, 네. 예. 그렇죠.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이런 뭐 에스티로더, 랑콤 이런 브랜드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가격대가.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안타스포츠가 네. 이제 자기도 중저가니까 네. 프리미엄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휠라를 갖다가 네. 이제 라이센스 해가지고서는 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경쟁이 좀 심해지는 건데 네. 아디다스, 나이키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알아서 소비가 상용 구매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라 면세점에서는 라메르가 판매 1위래요. 라메르는 이제 그 에스티로더보다 더 위거든요. 네. 에센스 하나에 막 35만 원, 막 네. 40만 원 하는 그런 네. 브랜드인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그 중장기 그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쌓아놔야 되는 건데 이 K컬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네. 그런 걸 하나 브랜드를 탁 확보를 해놓으면 얼마나 그 든든하겠어요. 소프트 파워가 진짜 그렇죠. 그 진입점이 높은 거거든요. 맞아요. 라미르 그 크림 하나에 요만한 거 60에서 뭐 그쵸, 100만 100만 원 하고 막 그러죠. 60, 네, 100만 원 네, 하는데 네. 면세점에 샀을 때 그죠? 야,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크림 하나 이거 뭘 그러는데 마진이 그거는 것들은 거의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뭐 80%, 85% 할 거요. 그 원가 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뭔가 거의 뭐 포장지에 다 그렇죠. 들어가겠죠. 원래 화장품이 내용물보다 그 포장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2배 이상 들어갑니다. 라미르도 뭐 얘기 듣기로는 그 원래 뭐 화상 용구로 뭐 하다가 뭐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 크림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으니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이 역사가 좀 그런 게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OEM에서는 세계 최강이니까 네, 네. 오늘 말씀하신 거에 중요 부분이 이제 OEM 업체 중에서 그런 핵심 어쩔 수 없이 우리 OEM이 그만한 생산 능력과 연구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ODM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죠. 예, 네, 네.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게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네. 예, 중국이 경제가 둔화되면 그런 화장품에 대한 기대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미디어 엔터 업종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네. 그 친구들은 거기 그 미디어 엔터도 사실 2017년 사드 보복 조치 이전에는 중국 비중이 되게 컸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은 그걸 벗어났어요. 근데 중국 없어요. 그렇죠. 아예 버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중국 없는 게 나아요. 막 이러면서 뭐 라스베가스 일본 뭐 난리인데 그래가지고서는 그 한번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화장품은 그 중국 비중이 아직도 50%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뷰티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뭐 미국, 동남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잘 티가 안 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업체들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중국 비중이 낮은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향 수출 좋아지고 있고 일본향 수출 좋아지고 있고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수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리오프닝은 화장품 업체들한테 수혜잖아요. 색조 화장품 그렇죠.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K-뷰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예. 중국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잘 종목을 업체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비중이 낮은 이제 이런 업체들 가운데 또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업체들을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또 단기적으로는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K-뷰티의 또 혁신성, 한국 화장품들의 혁신성은 또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뭐 로레알이 지금 한국에 그렇죠. 스파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들으면 또 네. 로레알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 정도인데 네네. 한국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그런 생산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픈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서는 얘네들은 뭐 워낙 프라이드도 세고 예, 이거 정말 뭐 전근대적으로 살고 있어요. 예, 워낙 브랜드된 프라이드가 세니까. 그래서 뭐 완전 뭐 자기들만 고고하고 시간은 유통업체들만 급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품 만드는데 연구 개발 기간이 뭐 한 5년 걸리고 그래가지고서 그거 하나 이제 또 한 뭐 10년 동안 먹고 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의 브랜드들은 거의 뭐 한 1년이면은 개발 끝나고 6개월 만에 리뉴얼되고 뭐 이러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이니스프리, 에뛰드 뭐 이런 한국 브랜드들 막 치고 올라올 때 로레알이나 이런 업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랬다가는 정말 중국 시장 다 뺏기겠다. 예, 그래가지고서는 오픈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서 자기들의 생산의 과정들의 핵심적인 그런 문제, 뭔가 규제 사항들, 자체적인 규제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실험 얼마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공개를 하고서 여기에 맞춰서 너희가 알아서 제형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심사를 갖다가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서는 바로. 그리고 본사에서 개발 안 하고 지역에서 개발하면은 여기서 심사해서 프로세스도 짧게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또 예를 들면 또 옛날에 마스크팩이 참 엄청나게 그렇죠. 팔렸었잖아요. 근데 요즘 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뭐 골프 칠 때도 그렇고 또 야구 거즈 그리고 붙이는 것도 해가지고서 예. 그 시장성의 성장성은 좀 그 더마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더마 네. 비즈니스 네. 더마 시장 네. 붙이는 거즈 향수로 붙여가지고서 뭐 이런 시장도 뭐 새로 만든 시장이죠. 네네. 예, 한국이. 네, 한국이 예, 그러니까요. 시장 규모는 이제 명확하지가 않지만 네, 점점 그래서 상당히 엄청 커지고 매출이 있는, 늘어나고 예,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장이죠. 그러면 K뷰티에 또 결점이 있는가요? 단점이 있다면? 결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력이에요. 동네. 예, 회고를 해보게 되면 중국 시장 성장은 정말 운이 많이 그런 유통력도 알아서 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 그게 먼저 발생했으니까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따이공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런 유통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큰 과제고 그거는 뭐 대기업들이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LG생활건강 크림샵 인수하고 최근에 이제 브랜드 인수한 것들 이런 거 보게 되면 걔네들도 자신 없어 하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는 한국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미국에 전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이미 전개가 되고 있는 브랜드를 비싸게 사죠. 그 크림샵이라는 브랜드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K뷰티예요.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 브랜드인데 그 제미교포가 그 런칭을 했더라고요. 미국 브랜드인데 K뷰티의 감성을 미국의 MZ세대들에게 심기 위한 거. 그러면 그 K뷰티인데 그러면 한국 브랜드를 사다가 전개를 하지. 그런데 한국 브랜드를 사다가 전개하려면 그쪽에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통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PSR 뭐 4-5배. 무슨 쿠팡 아마존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되게 아쉽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이 책에 3가지 과제가 있다는 예. 그러니까 브랜드 업체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럭셔리 브랜드를 지금 전개를 K뷰티는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K뷰티를 아모레나 LG가 대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화장품 로레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 화장품 에스티로더,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K뷰티는 아모레퍼시픽 아니에요. 왜냐하면 K뷰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성, 다양한 카테고리, 가성비 뭐 이런 게 핵심인데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럭셔리 라인이 핵심인 거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아무튼 커져야 한국의 화장품 시장도 계속 선순환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계속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설화수하고 후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럭셔리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거든요. 그 지역에서만 팔리는 그 럭셔리 브랜드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후를 바르다가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가프집 딸내미를 만났는데 친구로 너 뭐 바르니? 나 라메르 발로. 너 뭐 바르? 나 후 발로. 근데 후가 뭐야? 뭐 물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3, 40만 원 하는데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브랜드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면세점에 공항 면세점에 푸하고 사라수가 입점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세컨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럭셔리 세컨 브랜드. 그러니까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들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 보게 되면은 다 서너 개, 심지어 로레알은 막 한 8, 9개가 돼요. 럭셔리 브랜드가. 1조 이상 되는 브랜드가 9개나 됩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다 밸런스를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아모레나 LG는 그냥 설화수나 후가 없으면 끝이에요. 너무 지금 기반이 약하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뭐 브랜드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컨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헤라,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헤라, 그다음에 LG 사활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라든지 숨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세컨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책 명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들에 대한 공격적인 M&A가 필요하다. 지금 럭셔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로레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온라인 벤처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큰 화장품 시장의 큰 변화는 아무래도 LG도 로레알도 똑같이 맞이한 시대의 변화예요. 근데 로레알은 성장 잘했어요. 왜냐? M&A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1등 마스크팩 브랜드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중국에서도 로컬 브랜드 성장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통통 튀는 새로운 신규 벤처 브랜드들은 이 대기업의 생산 프로세스로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M&A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의 단계가 브랜드 빌딩의 단계가 3가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고 그 다음에 빌딩을 하고 그 유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M&A 하는 요 3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생산하는 거는 벤처 브랜드들이 하는 일이고 로레알이 중저가 브랜드 새로 빌딩하지 않습니다. 그 인큐베이팅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딩 유통을 통해서 잘 유통해 가지고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거는 그건 대기업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M&A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순혈주의만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M&A가 없어요. LG 생활건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M&A를 좀 더 공격적으로 전개를 해서 그게 K-뷰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꾸려간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향이죠. K-뷰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